그날 밤 좁은 방 안에서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덜컹거렸고 노동으로 땀에 전 살갗의 퀴퀴한 냄새와 뒤섞여 하나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옆에는 남편이 통나무처럼 누워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는 미동조차 없었다. 하나는 몸을 돌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희뿌연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나는 운마을에 살았는데 그곳은 익어가는 벼의 향긋한 냄새가 풍기는 논밭 사이로 흘길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싱그러운 젊음을 간직한 그녀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녀는 고용되어 메밀전병을 부쳤는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분주히 움직였고 재빠른 손놀림으로 얇고 고르게 반죽을 부쳐내면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일이 끝나면 그녀는 밀짚 모자를 쓰고 자전거에 전병을 싣고 읍내시장으로 배달을 나섰다. 하나가 지나갈 때마다 마을 남자들은 슬쩍 고개를 돌려 햇볕에 바랜 허름한 일상복 아래 드러난 그녀의 늘씬한 몸매와 잘록한 허리 그리고 탄탄하고 긴 다리를 훔쳐보곤 했다. 그녀는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그런 여자였다. 햇볕에 그을렸지만 매끄러운 피부,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높이 묶어 하얀 목덜미를 드러냈다. 단아한 얼굴에는 들판의 바람처럼 부드러운 미소가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늘 저렇게 예쁜데 팔자가 사납질하며 혀를 찼다. 민준이 같은 남편을 만났으니 아깝지라고. 누가 뭐라 하든 하나는 마음속 깊은 절망감을 감추려는 듯 그저 힘없이 웃을 뿐이었다. 남편 민준은 막노동꾼으로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린 작은 체구의 사내였다. 그는 말수가 적고 소심하여 집안의 어떤 일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 하나가 살림살이며 아이 학업 문제, 장마철마다 비가 새는 지붕 수리까지 도맡아 했다. 민주는 묵묵히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잠들 뿐이었다. 하나의 삶에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가난했지만 그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남편이었다. 그리고 하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잠자리에서의 민준의 냉담함이었다. 여러 해 동안 그들의 관계는 금간 항아리에 조금씩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드물었고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하나는 말을 걸거나 그의 몸에 손을 대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피곤한 한숨과 회피하는 말뿐이었다. 피곤하지 내일 하자. 어떤 밤에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가만히 누워 있었고 민주는 등을 돌린 채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나는 고개를 돌렸고 눈께는 눈물이 맺혔다. 부부 사이의 거리는 날이 갈수록 멀어졌고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도 평범한 여자였고 욕구가 있었고 갈망이 있었다. 특히 다시 여인으로서의 생기가 돌아오는 듯한 나이가 되자 몸속의 모든 것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일은 마치 의무처럼 몇 분 만에 해치우고 잠들어 버리는 것이었고 그녀에게는 허탈함과 가슴 시린 공허 한만이 남았다. 하나는 누구에게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모든 괴로움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시장에서는 웃고 이야기하며 다른 아내들처럼 밥하고 빨래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희미한 등불 아래 있으면 외로움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마치 손을 뻗으면 잡힐 것만 같았다. 그날 아침 날이 채 밝기도 전에 하나는 일어났다.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아 살금살금 이불 밖으로 나왔다. 마당에는 아직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축축한 기와지붕 위로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하나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저어 전병을 붙이고 채반에 널어 말렸다. 익은 곡식 가루에 향긋하고 따뜻한 냄새가 풍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기만 했다. 하나의 외동딸 지우는 이제 막 중학생이 되었고 착하고 공부도 잘했다. 방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작고 앳된 얼굴을 보며 하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딸이 집안의 조용하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어찌해야 할까? 민주는 딸의 아버지였고 한때는 자신에게 따뜻한 가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희망했던 남자였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하나는 전병을 바구니에 담아 자전거 뒷좌석에 단단히 묶고 문을 나섰다. 간밤에 내린 비로 아직 무릉덩이가 남은 질척한 시골길을 자전거로 달렸다. 이른 아침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몸을 움츠리게 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는 듯했다. 적어도 집을 나서면 자신이 잊힌 그림자가 아니라 쓸모있는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은 읍내시장까지 먼 길을 가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들떴다. 아마도 최근 며칠 민준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오늘 일찍 돌아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부부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를 바랐다. 하나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랑받고 싶고 만져지고 싶은 갈망이 매일 그녀 안에서 들끓었다. 점심 무렵 전병 배달을 마친 하나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일상복이 몸에 착 달라붙어 탄탄한 몸매가 드러났다. 40이 넘었지만 그녀는 시장에 들러 민준이 좋아하는 굴구이를 해줄 굴을 조금 샀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저녁 식사를 생각했다. 새 옷을 입은 아내를 본 남편의 눈빛, 식사 후에 수줍은 미소.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지라고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민준이 막 공사장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었었고 손에는 아직 시멘트가 묻어 있었으며 티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씻고 와서 밥 먹어요. 오늘 굴구이 했어요. 당신 제일 좋아하는 거.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멍했고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는 대충 몸을 씻고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하나는 오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민주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고 눈은 밥상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하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애썼고 준비도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차가운 무관심만이 돌아오는 걸까? 식사는 조용히 끝났다. 지우는 밥을 먹고 학원에 갔고 작은 집에는 부부 둘만 남았다. 하나는 설거지를 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얇은 옷을 골랐다. 부드럽고 시원한 천이 몸에 꼭 맞았다. 하나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아직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조용히 이부자리에 들어가 민준에게 바싹 다가가 뒤에서 팔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여보, 피곤하지 않아요. 오늘 좀 일찍 잘까요? 민준은 돌아 누워 아내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그녀를 안았다. 하나는 미소 지었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5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는 옆으로 돌아 누워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잠든 듯했다. 하나는 가만히 누워 있었고 공허감이 밀려왔다. 아무것도 느끼기도 전에, 기쁨의 차에 닿기도 전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토요일 아침, 평소처럼 하나는 일을 쉬고 집안 청소를 했다. 마당 구석구석을 쓸고 플라스틱 대야 몇 개를 씻고 페인트가 벗겨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나무 탁자를 닦았다. 이른 아침 찬바람이 얼굴에 와닿았고 길 건너 논에서 볏짚 냄새를 실어왔다. 하나가 마른 풀잎을 줍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 여기 하나씨 댁 맞습니까? 쉬어있는 남자의 목소리에 하나가 고개를 들자 낯선 남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키가 크고 검게 탄 피부, 세상 풍파를 겪은 듯한 얼굴이었지만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기운을 풍겼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남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 기억 안 나시오. 나 박 사장이오. 지난번에 당신 자전거에 부딪혔던. 하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세상에, 박 사장님 아니, 어떻게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뭐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 겨우 알았소. 당신 남편이 우리 벽돌 공장에서 일하잖소. 별일 아니오. 네,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오실 줄은 몰랐어요. 박 사장은 자전거를 끌고 들어와 처마 밑에 세웠다. 하나는 재빨리 방석을 내어 앉으라고 권하고 새로 우린 녹차를 내놓으며 멋쩍음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이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난번엔 제가 부딪혀서 죄송했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박 사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손을 저었다. 괜찮소. 말했잖소. 그냥 긁힌 상처뿐이라고. 사내 대장부가 뭘. 그런데 여기에 온 건 보상받으러 온 게 아니오. 그럼 여기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소. 그날 당신이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그 후로 계속 생각이 나서. 혹시 기분 나빴소? 하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런 말을 들어본 지 오래였다. 그녀는 어색하게 마른 미소를 지었다. 농담이시죠? 제가 뭐라고 사장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게 있겠어요? 있어. 당신은 깔끔하고 부지런하고 또 상냥하잖소. 그날 나를 걱정해주고 비 피하라고 사당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소. 그때 정말 고마웠소. 박 사장은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하나가 민준에게서 수년 동안 받아보지 못한 무관심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때 그녀의 심장이 가볍게 떨렸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려고 애썼다. 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장님, 앉아서 기다리시면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드세요. 아, 그것도 좋겠어. 당신만 괜찮다면. 부엌에서 하나는 평소보다 더 서툴렀고 국을 끓이는 손이 가늘게 떨렸으며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었다. 따뜻하면서도 낯선 무언가가 그녀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것은 수년 동안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감각이었다. 점심은 소박했지만 웃음이 넘쳤다. 박 사장은 벽돌 공장 이야기, 일 이야기를 하면서 간간히 농담을 던져 하나의 얼굴을 붉히게 했다. 이렇게 즐겁게 누군가와 이야기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민준과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 숙여 밥만 먹고 잠자리에 들 뿐. 그녀가 무엇을 입었는지, 무슨 음식을 만들었는지, 기분이 어떤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박 사장은 일어서며 가볍게 손을 털었다. 잘 먹었소. 정말 맛있었소. 혹시 괜찮다면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겠소? 네, 제 번호요. 뭐에 쓰시려고요? 혹시 다음에 정말 넘어지기라도 하면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해야 하니까. 하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뺨이 살짝 붉어졌다. 감추려 했지만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설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하나는 지우가 아직 학교에 있고 민준이 퇴근하기 전인 오후에 몰래 몇 통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익숙한 듯 낯선 번호가 화면에서 깜빡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콕콕 쑤셨다. 박 사장이었다. 그 남자는 관심을 숨기지 않았고 항상 가벼운 농담으로 말을 걸었으며 늘 그녀를 웃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나씨, 지난번에 배달해준 전병 정말 맛있었어. 한 봉지를 다 먹어치웠다오. 혹시 수십 장 따로 주문할 수 있겠어? 아, 농담 마세요. 사장님께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누가 공짜라고 했소 보답으로 오후에 커피 한 잔 같이 갈 용에 있소. 하나는 수화기를 든 채 입게는 미소를 띄었지만 손은 꽉 쥐고 있었다. 거절하기도 마음에 걸렸고 승낙하자니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세차게 한 박자 뛰었다. 자신이 이런 감정,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에 빠질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오후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하나는 길가의 작은 다방에 들렀다. 좀처럼 입지 않던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몸에 꼭 맞는 꽃무늬 블라우스, 깔끔한 면바지, 머리는 가볍게 풀고 귓게는 작은 머리핀을 꽂았다. 그녀의 얼굴은 긴 잠에서 깨어난 듯 환하게 빛났다. 거울 속 그녀는 생기에 찌든 여자가 아니라 다시 봄을 맞이한 듯 여전히 생기와 갈망으로 가득 찬 여자였다. 박 사장은 뒤이어 도착했다. 여전히 점잖은 모습과 따뜻한 미소였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마주 앉았고 숨김없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정말 아름답소. 그 사고 났던 날과는 전혀 다르구려. 그런 말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거요? 아름다운 건 칭찬해야지. 내가 맞춰볼까? 남편은 당신을 자주 칭찬하지 않지. 그렇지. 하나는 살짝 웃으며 실언할까봐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의 말대로였다. 민준에게서 칭찬을 들어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의례적인 말이든 건성으로 하는 말이든 남자에게 주목받고 여자로서 제대로 대우받는 느낌이 어땠는지 잊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단 한마디 간단한 말, 다정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은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설레었다. 두 사람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상하게도 가까워졌다. 박 사장은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그저 앉아서 딸 이야기, 전병 붙이는 이야기, 매일 밤 제대로 못 자는 이야기 등 하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하나도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가 많이 묻지 않고 그저 그녀의 모든 이야기가 들을 가치가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헤어질 때 박 사장은 자전거를 끌고 나와 그녀를 돌아보았다. 하나씨, 솔직하게 말하겠소. 당신을 만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마치 10살은 젊어지는 것 같소. 혹시 속상한 일 있으면 너무 숨기지 말고 가끔 이렇게 나랑 커피 한잔 하는 거 어떻소? 하나는 대답하지 않고 살짝 고개를 끄덕인 뒤 돌아섰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긴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민준 옆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를 듣자 마음이 갑자기 텅 빈 듯 이상했다. 그날 오후의 느낌, 미소, 커피, 박 사장의 눈빛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살며시 벽 쪽으로 돌아 누워 가슴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곳에서 심장은 마치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 없는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날의 만남 이후 하나와 박 사장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긴 것처럼
서로 더욱 가까워졌다. 전화 통화는 더 잦아졌다. 때로는 시시콜콜한 안부 인사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하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시장의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마치 이 관계가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것 같았다. 매주 토요일 오후 하나는 종종 혼자 집에 있었다. 민주는 밤늦게까지 일했고 지우는 친구 집에서 스터디 그룹을 했다. 그때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런 오후에 익숙한 부름이 대문 밖에서 들려왔다. 하나씨, 집에 있어. 그녀는 깜짝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다. 문틈으로 보니 박 사장이 서 있었다. 키 큰 남자가 조용히 서 있는 모습에 그녀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쓸어 넘긴 뒤 달려나가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박 사장님, 어쩐 일로 예고도 없이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면 안 만나줄까봐 그랬어. 박 사장은 웃었고 마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장난기 어린 눈빛이었다. 하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고 씻다 만 바구니들을 어색하게 치웠다. 그는 집 안을 둘러보고는 불쑥 말했다. 이렇게 사는 거요. 너무 안 됐구려. 일하면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남편은 뭐 도와주는 거라도 있어.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없이 웃었다. 그이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돌아오면 그냥 잠들어 버려요. 피곤하겠죠. 익숙해요. 박 사장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 처지가 정말 안타깝소. 지난번에 당신을 만나고 나서 계속 생각했소. 나에게도 아내가 있지만 그 사람은 이제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소. 매일 결혼식이다, 제사다, 친구들과 노는 것뿐이니 난 정말 외롭소. 하나는 말문이 막혔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의 말은 친밀하면서도 진솔했고 놀랍게도 자신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박 사장은 그녀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당신이 외롭거나 슬프다고 느낀다면 내가 여기 있겠소. 그의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 위에 놓였다. 하나는 살짝 손을 뺐지만 단호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하지 않았지만 외면하지도 않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부끄러움과 설렘, 저항과 체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선을 넘을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당신을 보면 그냥 둘 수가 없어. 하나씨, 당신은 이보다 훨씬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끌어 자신의 무릎 위에 놓았다. 하나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거부하지는 않았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마치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박 사장은 조용히 말했다. 잠깐만 안아봐도 되겠소. 아주 잠깐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살며시 몸을 기울여 마치 거센 바람 속 연약한 버들가지처럼 그의 가슴에 기댔다. 그 품 안에서 하나는 온기를 느꼈다. 아주 오랫동안 그녀는 느껴보지 못했던 보호, 편안한 어깨였다. 거창한 약속은 없었지만 그저 자신이 여전히 여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 첫 포옹 이후 하나와 박 사장 사이에 모든 경계는 점차 허물어졌다. 처음에는 잠깐 들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더 긴 오후를 함께 보내고 더 오랫동안 손을 잡게 되었다. 매일 오후 전병을 붙이던 하나의 땀에 젖은 옷은 이제 은은한 유자향 향수로 바뀌어 있었다.
밀가루 냄새와 따뜻한 남자의 향기가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은 계속 멍하니 불안했다. 어느 날 하나가 저녁 식사로 마른 생선을 굽기 위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박 사장이 뒤에서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갑작스러운 포옹의 하나는 깜짝 놀라 손에 든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가볍게 닿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에 힘을 풀었다. 그의 거친 손이 땀에 젖어 얇아진 옷 위로 옆구리를 부드럽게 스쳤다. 하나의 온몸이 떨렸다. 하나씨, 보고 싶었어. 일주일 동안 못 봤더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하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말 마세요. 누가 알면 큰일 나요. 나도 알고 있어. 나도 두렵소. 하지만 멀리 있을수록 더 그리워져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는 그와 마주 돌아섰다. 박 사장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욕망이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했다.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에게 안긴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포옹이었지만 두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처음으로 부엌 뒤편 작은 방 하나가 비 오는 날 전병을 말리곤 하던 곳에 함께 앉았다. 공간은 비좁았고 희미하고 누런 불빛이 비쳤지만 길 잃은 두 영혼에게는 이상적인 안식처가 되었다. 박 사장은 땀에 젖은 셔츠를 조용히 벗어 옆에 놓았다. 그 안에는 중년 남자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탄탄했다. 하나는 옆에 앉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몸을 숙여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소. 하지만 당신에게 어깨가 필요하다면 난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 하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저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외로움, 사랑받고 싶고 어루만져지고 싶고 제대로 된 여자로 여겨지고 싶은 갈망,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박 사장은 부드럽게 그녀의 뺨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느리고 깊으며 잊을 수 없는 키스였다. 하나는 눈을 감고 몸을 맡겼다. 언제부터인지 그들은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열광적이지는 않았지만 열정적이었고 조급하지는 않았지만 깊이 빠져들었다. 모든 접촉, 모든 숨결이 마치 아주 오랫동안 하나 안에서 잠자고 있던 본능을 깨우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골목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하나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그녀는 황급히 옷을 고쳐 입고 머리를 매만지며 당황한 눈빛을 했다. 어머나, 지우가 돌아올 시간이에요. 어서 가세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박 사장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셔츠 단추를 잠갔다. 문을 나서기 전에 그는 돌아서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오. 하나씨,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진심이오. 문이 닫히고 하나는 텅 빈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발각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취한 것일까? 아니면 생각보다 더 깊은 균열일까? 그날 오후 이후 하나와 박 사장 사이에는 말없는 합의 같은 것이 생겼다. 자주 문자를 주고받거나 매일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읍내시장에서 눈이 마주치거나 대문 밖에서 익숙한 차를 언뜻 보기만 해도 그녀의 심장은 설레었고 오랜 외로움으로 굳어졌던 몸이 마치 깨어나는 것 같았다. 은밀한 만남은 부엌 뒤
작은 방에서 이루어지기도 했고 읍내 외곽의 여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며 더욱 잦아졌다. 외출할 때마다 하나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옷을 골랐고 옅게 립스틱을 바르고 큰 시장에 갔을 때 몰래 산 은은한 유자향 향수를 조금 뿌렸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여자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주목받고 기다려지고 애무받았다. 박 사장은 결코 조급하지 않았다. 언제나 느긋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가장 부드럽게 쓰다듬는 방법을 알았고 그녀를 떨리게 하는 정확한 곳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녀의 탄탄한 허리에 손을 얹을 때면 그는 항상 귀한 선물을 다루듯 했다. 그것이 하나를 더욱 깊이 빠져들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부엌에서 시들어가는 여자가 아니라 한없이 애지중지되는 애인이라고 느꼈다. 어느 날 추적추적 비 내리는 오후에 서로 뒤엉켜 시간을 보낸 후 박 사장은 우솥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하나에게 건넸다. 이거 당신에게 주는 거요. 한번 차봐요. 어울리는지. 하나가 열어보니 안에는 금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작고 정교한 체인이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멈칫했고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아니, 사장님, 왜 이런 걸 사셨어요? 이러시면 사람들이 제가 몸이라도 파는 줄 알겠어요. 박 사장은 미간을 찌푸리고 고개를 저었다. 정말이요. 난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난 당신을 정말 아끼요.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었소. 이건 그냥 내 작은 성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언젠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따뜻한 손이 목덜미에 닿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모든 것이 흐릿해졌고 이성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나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마치 마침내 자신에게 조금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하나는 금목걸이를 손바닥에 쥔 채 우솥 주머니에 숨기고 가끔씩 살짝 만져보며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민주는 여느 때처럼 늘어져 잠들어 있었고 땀 냄새, 퀴퀴한 시멘트 냄새가 주위를 감쌌다. 그녀는 옆에 누웠지만 마음은 저 멀리 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눈을 뜬 채 왼편 가슴을 가볍게 움켜쥐었다. 그곳에서 그녀의 심장은 다른 남자로 인해 마구 뛰고 있었다. 밤은 느리게 흘러갔고 마당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고 선풍기는 윙윙거렸으며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에게 마치 두 개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한쪽은 의무이고 명분이었고 다른 한쪽은 본능이었으며 너무나 오랫동안 억눌렸던 갈망이었다. 자신이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이 더 진실하게 살고 있다고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하나는 마치 두 개의 삶을 사는 것 같았다. 낮에는 여전히 부지런한 아내이자 어머니였고 이른 아족부터 전병을 배달하고 돌아와 밥하고 아이 공부를 돌보았다. 하지만 틈만 나면 특히 토요일 오후에는 조용히 새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향수를 조금 뿌린 뒤 읍내에 전병을 추가로 배달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다. 그곳 닫힌 문 뒤에서 그녀는 다시 제대로 된 여자가 될 수 있었다. 책임을 짊어진 사람이 아니라 잊힌 그림자가 아니라 안기고 입 맞추고 귀 기울여주고
갈망받는 여자였다. 박 사장은 결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모든 손길, 모든 속삭임이 하나를 매혹시켰고 돌아갈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다. 알고 있어. 난 이제 아무 감정도 없이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니 사랑하는 여자에게 닿을 때마다 심장이 여전히 빨리 뛰는 걸 느꼈어. 그의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를 떨리게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감히 묻지 못했고 이 관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저 그가 여전히 부드럽고 그녀의 감정에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도 민준과 함께 살았던 모든 세월보다 더 충만하다고 느꼈다. 점점 박 사장이 가져다주는 선물도 많아졌다. 향기로운 실크 스카프이기도 했고 좋은 영양 크림이기도 했으며 한 번은 우아한 베이지색 낮은 굽 구두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하나도 어색해하며 거절했지만 그는 항상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 생각 마시오. 내가 당신을 아끼니까 챙겨주는 거요. 당신은 그저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한 번은 그가 하나의 손에 두툼한 돈뭉치를 쥐어주며 작게 말했다. 이거 가지고 있다가 지우 학비에 보태시오. 당신 혼자 꾸려나가기 힘든 거 잘 알고 있어. 하나는 말문이 막혔고 그 돈을 쥔 손이 떨렸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세심함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너무 큰 것을 대가로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하나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박 사장이 준 선물들을 펼쳐놓고 다시 살펴보았다. 금목걸이는 여전히 천 주머니 안에 그대로 있었고 한 번도 차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민준이 물어볼까봐 두려웠고 지우의 눈빛도 두려웠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물건들 하나하나, 그 돈 한 푼 한 푼이 보상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하나가 민준 옆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그가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 그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지만 그저 시작도 끝도 없는 조용한 포옹뿐이었고 그는 다시 잠들었다. 여전히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 하나는 가만히 누워있었고 눈물이 갑자기 흘러내렸다. 그녀는 만약 박 사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결혼 생활의 냉랭함 속에서 무해해 보이지만 사람을 조금씩 죽이는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하나는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다. 비록 몰래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이미 엇나갔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삶은 그렇게 서로 닿지 않는 두 개의 밝고 어두운 면 속에서 흘러갔다. 낮에 하나는 여전히 부지런한 아내였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현숙함을 칭찬하는 다정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저녁이 되고 어둠이 조용한 시골길을 덮기 시작하면 그녀는 박 사장의 품 안에서 격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다른 여자로 변했다. 어떤 날에는 민준이 옆에서 자고 있을 때조차 하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보고 싶어요. 그는 항상 빠르게 답장했다. 나도 기다리고 있어. 단 몇 글자였지만 하나의 마음은 밤새도록 설레었다. 마흔이라는 감정이 메말랐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그녀가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조용하고 강렬하며 고뇌에 차서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또 한 번은 읍내의 익숙한 여관에서 서로에게 빠져든 후 박 사장이 갑자기 웃옷 주머니에서 작은 선물을 꺼냈다. 이번에는 가늘고 정교한 금팔찌였다.
이거 한번 차봐요. 아주 잘 어울릴 거요. 하나는 잠시 멈칫했고 그녀의 눈에는 살짝 토라진 기색이 스쳤다. 이제 그만하세요. 자꾸 이렇게 선물만 주시면 남들이 저를 돈만 밝히는 여자로 보고 무시할 거예요. 박 사장은 황급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알잖소. 하지만 남자는 누군가를 아끼면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오. 나에게는 돈밖에 없지만 그저 당신이 좀 덜 힘들었으면 하는 것뿐이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특별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걸 가져오지도 않았을 거요. 하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마음이 물처럼 부드러워졌다. 정말로 그는 한 번도 그녀에게 무엇을 강요한 적이 없었고 심한 말을 한 적도 없었으며 무시한 적도 없었다. 언제나 그녀를 귀한 사람처럼 소중히 여겼다. 그녀의 남편 민주는 수년 동안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고 그녀가 무엇을 차고 무엇을 입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60이 넘은 남자가 그녀를 그렇게나 잘 이해해야 하고 마치 그녀가 세상에 남은 유일한 여자인 것처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주다니.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팔찌를 채워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그가 그녀의 손목을 꽉 쥐었을 때 하나는 갑자기 눈을 감았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자기 자신과 날마다 커져가는 이 감정이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과 육체적인 갈망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인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는 민준이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더 이상 기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익숙한 모습으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고 눈은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았으며 식사 후에는 다시 영혼 없는 시체처럼 조용히 잠들었다. 하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침대 옆에 앉아 잠든 그를 바라보았고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졌다. 예전에는 그저 착하고 부지런하며 술, 담배, 도박을 하지 않는 남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때리지 않는 남편이 좋은 남편은 아니라는 것을, 옆에서 자면서도 아내를 안아주지 않고 아내가 슬픈지 기쁜지 모르는 남편도 이름 없는 상처라는 것을 하나는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있다가 조용히 금팔찌를 풀어 상자에 넣었다. 자신이 너무 멀리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번 손을 대면 쉽게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시간은 물처럼 빠르게 흘러갔고 하나와 박 사장의 관계는 점차 습관이 되었으며 아무도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조용한 중독이 되었다. 그들은 매주 규칙적으로 만났고 매번 급하지만 열정적인 순간들이었다. 하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잊기 시작했다. 더 이상 매일 밤 뒤척이지 않았고 벽을 향해 누워 남편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다. 대신 뜨거운 기억, 진한 입맞춤이 설거지를 하거나 마당에서 전병을 말릴 때조차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열정이 그녀로 하여금 점차 경계를 잊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고 민준이 깊이 잠든 밤에 몰래 밖으로 나가 딸에게는 단골 손님에게 급히 전병을 배달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점차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쉬워졌다. 하나는 더 이상 박 사장이 밤늦게 전화해도 놀라지 않았고 여전히 부엌 행주를 들거나 아이 옷을 개면서 익숙한 속삭임으로 전화를 받았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막 여관에서 돌아왔을 때 박 사장은 읍내 초입의 큰 금은방 앞에 차를 세웠다. 그녀가 무슨 일인지 차에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는 차에서 내려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와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거요. 이제 거절하지 마시오. 하나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굵은 금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얼어붙었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러시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박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멈칫했다. 내가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소? 난 한 번도 당신을 장난감이나 즐거움을 사는 대상으로 여긴 적이 없소. 만약 그랬다면 오늘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하나하나 선물을 주거나 당신의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쓸 필요도 없었소.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눈빛이 흔들렸다. 한쪽에는 마치 매수당한 것 같은 억울함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언제나 다정하고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남자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고 한숨을 참으며 상자를 가방에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큰 선물을 받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다. 밤에 작은 부엌에서 지우가 학원에 갈 준비를 하는 옷을 개고 있을 때 하나는 문득 목걸이를 꺼내 바라보았다. 금빛이 등불 아래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물처럼 어두웠다. 자신이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선물, 박 사장에게 닿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벼랑 끝으로 더 가까이 밀어붙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 한 번도 만들어주지 못했던 세계를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곳에서 하나는 진정한 여자로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불나방처럼 뛰어들었고 그저 매일 늦은 오후 이름 없는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오후 하나가 막 목욕을 마치고 거울 앞에서 박 사장이 선물한 금목걸이를 차보려는데 마당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준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다. 너 이 목걸이 어디서 났어? 하나는 화들짝 놀라 손이 떨렸고 목걸이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나는 어떤 놈이 준 거야? 네가 이런 걸 살 돈이 어디 있어? 하나가 미쳐 아무 말도 하기도 전에 민준이 다가왔다. 목걸이를 집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몰래 어떤 놈 만나고 다니는 거야. 누구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때 하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이 떨렸을 뿐.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모든 일이 이렇게 빨리 탄로 날 줄은. 그것도 아무런 거짓말도 준비하지 못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민준이 고함쳤다. 아직도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누구랑 바람난 거야? 아니면 내 공장 사장 놈이냐? 하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하셨어요? 단 한마디에 민준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달려들어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었다. 떠보니까 실토하는 거냐 세상에. 네가 감히 내게 뿔을 달아. 이 집이 어디 그런 곳인 줄 알아. 여보, 제발 그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뭐가 아직도 변명할 셈이냐. 민준이 손을 치켜들려는데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은 지우가 울면서 달려와 엄마를 꼭 껴안았다. 아빠, 엄마 때리지 마세요. 제발요. 아빠, 딸이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고 민준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손을 놓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오토바이 시동거는 소리가 무더운 공기 속에 날카롭게 울려 퍼지더니 골목 어귀에서 점차 사라졌다.
작은 집은 순식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다. 하나는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날 밤 그녀가 박 사장에게 전화해서 모든 일을 이야기하자 그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했다. 진정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천천히 내가 처리할 테니.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이 다 알았어요. 목걸이도 가져가 버렸고요. 괜찮아요. 나중에 다른 거 사줄게요. 울지 말아요. 가엾은 사람. 하지만 바로 그 직후 그의 목소리가 마치 누군가 방에 들어온 것처럼 끊겼다. 하나의 손안에서 긴 통화 종료음이 울렸다. 그가 전화를 끊었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이 일에 휘말린 이후 처음으로 하나는 정말로 텅 빈 느낌이었다. 따뜻한 품도, 속삭이는 약속도 없이 차가운 방과 어린 딸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온몸을 파고드는 두려움만이 남았다. 마을 전체에 알려질까봐, 버림받을까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하나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불과 사흘 만에 삽시간에 퍼졌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들 벽돌 공장 사장 박 씨의 이름을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저으며 똑똑히 알고 있었다. 하나가 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생선 장수, 채소 장수 안악들은 고개를 숙이고 수군거렸고 그 속삭임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등 뒤에 박혔다. 저기 저 하나 얌전한 줄 알았더니 필시 늙은 박 사장 돈에 눈이 멀었겠지. 40 넘은 여자가 아직도 밝히기는. 하나는 모든 것을 들었다. 그녀는 반박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다. 시장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얇은 갑옷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그저 묵묵히 전병을 붙이고 이웃 사람들을 피하고 남편의 눈길마저 피했다. 민주는 더 이상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것보다 무서웠다. 그는 더 이상 같은 밥상에 앉지 않았고 예전에 장난스럽게 부르던 것처럼 하나를 여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부엌 바깥방에서 혼자 잠들었고 유령처럼 말없는 그림자 같았다. 하나가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그는 그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내 일이나 잘해. 내 일 때문에 애 고생시키지 말고. 그 말은 하나의 가슴을 조였고 지우는 날이 갈수록 말이 없어졌다. 원래 활발하고 명랑했던 아이는 이제 하루 종일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밥도 반 공기밖에 먹지 않았으며 밤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잤다. 한 번은 하나가 캐묻자 지우는 엄마를 바라보며 눈이 빨개진 채 작게 말했다. 엄마, 나 버리지 마. 엄마. 하나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고 애지중지되는 여자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딸에게 상처를 입힌 죄 많은 엄마라고 느꼈다. 박 사장은 소식이 끊겼다. 민준이 알아차린 날 통화한 이후로 그는 다시 전화하지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다. 하나는 몇 번 전화해 보았지만 무심한 긴 통화음만 들릴 뿐이었다. 예전의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부드럽게 당신을 아낀다고 말했던 남자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녀에게 진심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넋 나간 사람처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전병을 붙였지만 눈은 퀭했고 가루 반죽통을 든 손은 떨렸다. 대문 밖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갈 때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마치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박 사장은 오지 않았고 안부 인사 한마디 없었다. 아마도 그는 두려웠을 것이다. 아내에게 알려질까봐, 명예를 잃을까봐, 잘나가는 벽돌 공장을 잃을까봐. 하나는 이해했다. 남자란다 그런 것이다. 그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은밀한 오후에 껴안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일어나 떠나는 것은 항상 그들이었다. 그날 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차가운 저녁 밥상을 치운 후 하나는 부엌에 조용히 앉아 낡아빠진 지붕을 바라보았다. 비가 시멘트 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여기에 남아있는지 자문했다.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민주는 남처럼 침묵했고 아이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아껴주겠다고 약속했던 박 사장은 이제 한여름밤의 꿈과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차가운 밥상 옆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르던 바로 그 순간 하나는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침 아직 날이 차에 밝기도 전에 하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평소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도 전병을 붙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자신과 지우의 옷을 커다란 보자기에 2개 쌌다. 낡은 옷가지들, 아이가 좋아하던 장난감 몇 개, 쓰다 망글씨 연습장. 모든 것이 마치 그녀 인생의 한 부분을 남겨두고 가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꾸려졌다. 마당에는 아직 서리가 하얗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거의 15년 동안 정들었던 집을 둘러보았다. 군데군데 곰팡이가 핀 벽, 얼기설기한 기와지붕,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문. 모든 것이 눈을 감아도 벽에 갈라진 틈 하나하나를 그려낼 수 있을 만큼 익숙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곳은 그녀가 기댈 곳이 아니었다. 민주는 부엌에서 벽을 향해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깨우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에 할 말이 바닥났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2개의 그림자처럼 함께 살았고 오직 의무로만 묶여 있었다. 하나는 남아있으면 모두가 더욱 지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가 지우를 데리고 골목 어귀로 나섰을 때 아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어리둥절한 눈빛이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하나는 허리를 숙여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이 메었다. 다른 데로 갈 거야. 아무도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곳. 네가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지우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작고 야위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철이 들어 있었다. 아마도 평온해 보였던 그 집에서 너무나 많은 침묵과 눈물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는 아이를 데리고 읍내버스 터미널로 갔다. 낡은 시외버스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조용히 서 있었고 보닛 위에는 노란 잎이 가득 떨어져 있었다. 버스에 올라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시골길이 뒤로 흘러가고 있었다. 논밭, 마을 어귀에 오래된 당산나무, 박 사장을 처음 만났던 작은 사당. 모든 것이 마치 지나간 날들을 거꾸로 돌리는 영화처럼 멀어져 갔다. 그녀의 마음은 슬프다기보다는 이상한 공허함이 감돌았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민준도 박 사장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딸이었고 비록 늦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른 삶에 대한 작은 희망이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모녀를 태우고 그녀는 운마을을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찼던 날들을 떠났다. 하나의 우솥 주머니에는 얼마 안 되는 돈과 박 사장이 준 몇 가지 장신구가 들어있었다. 팔 용기는 없었지만 필요할 때가 되면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왼쪽 가슴에서는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 남자의 품에 처음 안겼을 때처럼 설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했다. 밖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하나는 아이의 손을 살짝 잡고 입술을 깨물었고 눈은 단호했다. 그녀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적어도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피하지 않았다. 하나가 아이를 데리고 온 도시는 시끄럽고 번화했지만 낯설고 냉정한 교외 지역이었다. 그녀가 얻은 단칸방은 골목 끝에 있는 양철 지붕의 작은 방이었고 파란색으로 칠해진 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얼룩덜룩했다. 이사 온 첫날 지우는 주위를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작게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하나는 허리를 숙여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응, 일단은 그래. 엄마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줄게. 아이가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의 침묵, 그 어리둥절한 눈빛이 하나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예전 사람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고 부엌 식탁 위에 저 떠나요. 찾지 마세요. 당신과 아이 모두 잘 지내길 바라요. 라고 짧게 쓴 쪽지 한 장만 남겨두었을 뿐이었다. 낯선 땅에서의 첫날, 하나는 낡은 슬리퍼를 끌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모두들 그녀를 경계하는 눈치였다. 나이도 적지 않고 전병 붙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술도 없는 시골 여자. 다행히 작은 식당의 여주인이 그녀를 점심과 저녁 설거지 일꾼으로 받아주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식사를 제공해 주었고 단칸방에서도 가까웠다. 하나는 망설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매일 그랬다. 아침에 지우를 단칸방 근처 초등학교에 데려다주고 서둘러 식당으로 갔다. 점심때 돌아와 급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오후에는 다시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다. 어떤 날은 세제물에 너무 오래 손을 담가 물집이 잡히기도 했고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차야하기도 전에 잠들어 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매일 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하나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다. 어느 날 밤 모녀가 덥고 후텁지근한 단칸방 어둠 속에 누워있을 때 지우가 엄마에게 다가와 껴안았다. 속삭이며 말했다. 엄마, 여기가 예전 집보다 가난하지만 난 여기가 더 좋아. 여기서는 엄마가 밤에 울지 않잖아. 하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비참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옳은 길을 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 몰라도 적어도 그녀는 껍데기만 남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용기를 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비록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받아들였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식탁을 치우고 있을 때 하나는 손님 몇 명이 땅을 팔아 차를 사고 옆 동네의 벽돌 공장 지점을 더 냈다는 지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박 사장의 모습, 키 큰 체구, 낮고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그가 영원히 전화를 끊기 전 이마에 해준 마지막 입맞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살짝 한숨을 내쉬었고 감정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찢어지는 듯하지 않았고 그저 가슴속에 무언가 쿡쿡 쑤시는 느낌만 남았다. 그 남자, 그 사랑은 이제 아문 흉터 같았지만 건드릴 때마다 여전히 은근히 아팠다.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고 더 이상 전화 한 통이나 안부 인사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그가 평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사람의 팔 없이도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도시는
매일 아침 여전히 시끄러웠다. 하나는 새로운 삶의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사랑했고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녀는 간단한 한 가지를 되뇌었다. 살아있는 한, 매일 밤 아이를 안을 수 있는 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1년이 흘렀다. 부두 아래 물처럼 조용히, 시끄럽지도 멈추지도 않고 하나는 여전히 예전 식당에서 일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 밥을 챙겨주고 서둘러 일하러 갔다. 예전에 부드러웠던 두 손은 이제 거칠어졌고 오랫동안 설거지를 하느라 허리를 숙일 때마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정직하고 소박하며 조용하지만 더 이상 거짓이나 죄책감 없는 삶을 다시 세웠다. 지우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예전보다 더 대담해졌으며 새 친구들도 사귀었고 엄마에게 빨갛게 동그라미 친 100점짜리 시험지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하나의 마음은 따뜻해졌고 마치 얇은 요 2장을 겨우 깔 수 있는 좁은 단칸방에 불씨가 지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하나가 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위해 채소 바구니를 정리하고 있을 때 우편 배달부가 작은 소포를 가져왔다. 두꺼운 갈색 종이 봉투였고 보내는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그녀가 열어보니 안에는 익숙한 낡은 실크 스카프, 박 사장이 예전에 선물했던 것이 들어있었고 흰 종이가 2번 접힌 채 함께 있었다. 또박또박한 글씨였다. 사라져서 미안했소. 모든 일이 터졌을 때 난 마주할 용기가 없었소. 가장 비겁한 방법을 택했지. 침묵을. 하지만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고 괴로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소.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 정중하게 사과하고 싶소. 서명도 주소도 없었다. 하나는 종이를 접었고 손이 살짝 떨렸지만 눈은 단호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날의 아픔은 이제 흉터가 되었다. 그녀는 이해했다. 한때 그녀의 심장을 떨리게 했던 그 남자는 잘못된 사랑의 본질 그대로 갈망 속에서 다가왔고 고요함 속에서 떠나갔다는 것을 그녀는 아팠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가벼운 안도감 섞인 한숨만이 남았다. 그날 밤 그녀는 지우 옆에 앉아 실크 스카프로 아이가 학교에서 막 받아온 책상을 닦았다. 지우가 고개를 들고 놀라서 물었다. 이 스카프 정말 예쁘다. 엄마 거야. 하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내 거야. 아이는 스카프를 끌어안고 뺨에 비볐다. 부드럽다. 향기도 좋아. 아이를 보며 하나는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간직할 필요 없는 것들도 있었다. 그것이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넘어설 만큼 충분히 강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옆으로 누워 아이를 안고 잠들었고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창밖의 달은 둥글고 밝았으며 작은 요 한 구석을 비추었고 마치 낡은 인생 한 단락의 평화로운 결말 같았다. 도시는 장마철에 접어들었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지다가 마치 내린 적 없다는 듯이 금방 그치며 하나 모녀가 사는 구불구불한 골목길 사이에 작은 무릉덩이를 남겼다. 하지만 바로 그 갑작스러운 비 속에서 하나는 점차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비처럼 왔다가 가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차갑지만 결국 마르고 다시 따뜻해진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퇴근길에 하나는 전통 과자를 전문으로 파는 작은 가게 앞을 지나갔다.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깨강정, 다식,
약과 모든 것이 그녀를 옛 기억, 집 뒤편 부엌.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찼던 전병 붙이던 시절로 데려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주머니, 혹시 여기서 일손 필요하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그녀를 보고 온화하게 웃었다. 어머, 전통 과자 만들 줄 아세요? 네, 그게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설거지 일이 끝난 후에 얼마 안 되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여 하나는 점차 자신의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주방에서 과자 만드는 것을 도왔고 나중에는 신제품 포장과 소개까지 믿고 맡겨줬다. 손님들이 이 과자 정말 맛있네요 라고 칭찬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한 감정으로 설레었다. 자부심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하나에게 편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대량 주문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제조법 좀 적어주세요. 그걸 과자 라벨로 인쇄할 거래요.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게 서명 좀 해주시고요. 하나는 펜을 들고 서명을 기다리는 빈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적었다. 김하나, 새 출발을 한 여자. 그날 밤 단칸방에 돌아왔을 때 지우가 책상에 엎드려 공부하고 있었고 스탠드 불빛이 방 한구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선생님이 행복한 가족 그림 그리라고 하셨는데 엄마랑 나 그려도 돼? 응. 아빠는 왜 안 그려?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웃으며 말했다. 엄마랑 나만 그려도 되잖아. 엄마만 내 곁에 있으면 난 행복해. 하나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살며시 안았고 눈물이 조용히 눈가에서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가볍고 평온한 눈물이었다. 비록 실수로 가득 찬 인생 한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 그녀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의 도리에 맞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맞는 엄마로서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지 않은 여자로서의 방식에 맞는 선택이었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렸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너를 슬프게 하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흘러 하나의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굳건하고 평온했으며 마치 온갖 풍파를 다 겪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규칙적으로 과자를 만들어 향긋한 제품을 가게로 보냈다. 예전에 은밀한 오후에 애인을 안았던 어색했던 두 손은 이제 능숙하게 과자 하나하나를 포장하며 마치 과거의 우여곡절을 모두 거기에 담아내는 것 같았다. 초겨울 어느 날 아침 하나는 가게 주인 아주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하나씨, 누가 당신을 찾아왔어요. 옛날 아는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하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고 심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세차게 뛰지 않았지만 마치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오래된 반사작용처럼 살짝 조여들었다. 그녀가 가게에 도착하자 예감대로 박 사장이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훨씬 더 하얗게 새었고 몸은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긴 취기에 빠뜨렸던 그 눈빛이었다. 잘 지냈소? 그가 예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럭저럭요. 그때 그렇게 떠나서 미안했소. 내가 두려웠고 비겁했소. 하나는 살짝 웃었다.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가 작은 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읍내시장에 들러서 당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전병을 좀 사왔소. 예전에
당신이 만들어준 게 훨씬 맛있었지만 하나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제 단 것도 기름진 것도 피해서 많이 안 먹어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마치 마침표를 찍는 말 같았다. 원망도 한탄도 예시하기를 되풀이하는 것도 없었다. 그날의 여자는 어느 날 밤 작은 단칸방에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딸과 함께 뒤척이다 죽었다. 그리고 오늘의 여자는 누구의 속죄도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단단하고 굳건했다. 떠나기 전에 박 사장이 돌아서서 마지막 말을 건넸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오. 난 항상 준비되어 있겠소. 하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장님, 그저 모두들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가게 문이 닫혔다. 하나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돌아와 만들다 만 과자 반죽을 계속했다. 처마박 햇살은 이미 높이 솟아 있었고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이 하얀 밀가루 반죽 테이블 위로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인생은 전병과 같아서 젖었을 때는 부드럽고 접기 쉽고 구겨지기 쉽지만 햇볕에 충분히 말리면 단단하고 굳건해진다는 것을 그녀 또한 햇볕에 충분히 말랐다.